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한양 땅에 명망 높은 사대부가의 규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 서와, 얼굴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눈매는 가을 하늘의 별빛처럼 맑고 영롱했지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봄바람에 살랑이는 버들가지 같아 한 번 보는 이로 하여금 두 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서와에 붙인 서웅은 3대 벼슬을 지낸 문벌 가문의 종손으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가세와 명망을 가진 집안이었지요. 하여 혼인 정년기에 이른 서와에게는 한양 안팎의 수많은 청혼이 이어졌습니다. 아버님, 또 청혼서가 들어왔습니다만 서와의 오라비 서준이 서웅의 서재 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이번엔 어디 집안이더냐? 서웅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좌이정 이경환 대감의 셋째 도령이십니다. 이태성이라 하옵니다. 서웅의 손이 책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이경환은 현 조정에서 가장 세도가 높은 가문의 수장이었지요. 그의 아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다면 서웅의 가문도 한층 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셋째 도령이라 어떤 인물인지 소문은 어떠하더냐? 글재주가 뛰어나고 풍류를 즐기는 선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 과거에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에 제수받았다 하옵니다. 서웅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정의 새가 어지러운 요즘 이경환 가문과의 혼인은 분명 가문의 안위에도 도움이 될 터였습니다. 그래, 청혼을 받아들이자꾸나. 우리 서화가 그런 벼슬아치 집안에 시집가면 복이 있을 게다. 이렇게 하여 서화는 18 나이에 이경환의 셋째 아들 이태성의 배필이 되어 화려한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혼례날 붉은 원삼의 족두리를 쓴 서화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눈망울에는 앞날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지요. 그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인 채 대례청에 들어섰습니다. 신부가 대례청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죽은 듯한 정적 속에서 서화는 천천히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을 마주하였습니다. 청색 달령의 갓을 쓴 이태성은 어깨가 넓고 키가 훤칠한 미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서화가 살짝 고개를 들어 바라본 이태성의 눈빛은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그 눈빛에 서화는 순간 오한을 느꼈지만 곧 신부의 부끄러움 때문이라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신랑, 신부 맞절하십시오. 두 사람은 의식에 따라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서화는 이태성의 아내가 되어 이경환 대감 댁의 셋째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첫날 밤 서화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방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둥근 달은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신랑님께서 오십니다. 몸종의 말에 서화는 급히 이불깃을 여미고 단정히 앉았습니다. 이태성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는 예의에 맞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되어 기쁘다. 이태성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서화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에서 다시 한번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담긴 눈빛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이용하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집안에서 며느리로서 예의와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나의 부친 이경환 대감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없어야 하느니라. 이태성의 말은 새 신부를 맞이하는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서화는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지만 이내 혼례 직후의 어색함 때문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네, 도련님. 며느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서화의 이경환 가문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설고 어색했을 뿐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성은 바깥 일로 바쁘다며 서화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않았고
시아버지 이경환 대감은 엄격하지만 공평한 어른으로 보였지요. 저와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안 살림을 살피며 심지어는 남편의 옷가지까지 직접 바느질하였지요. 그녀의 솜씨와 정성은 대감댁 하녀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집안이로구나. 셋째 도령님, 정말 훌륭한 분을 배필로 맞으셨네. 그러나 이태성은 그런 서화의 정성에 크게 감동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무관심했고 때로는 냉담하기까지 했지요. 서화는 그저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다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남편을 섬겼습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서화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3년이 지나자 시아버지 이경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자식 소식이 없느냐? 어느 식사 자리에서 던진 이경환의 질문에 서화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태성은 무심한 표정으로 밥그릇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아직 복이 없어 송구합니다, 아버님. 서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3년이 지났으면 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산부인과 의원을 찾아 진맥이라도 받아보거라. 그날 이후로 서화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각종 약재와 음식을 챙겨 서화에게 먹였고 민간의 전해에 내려오는 아이를 잉태하는 비방도 수없이 시도했지요. 서화는 시키는 대로 약을 먹고 방법을 따랐지만 그녀의 배는 여전히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구나. 어느 날 서화의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체질이 아이를 가지기 어려운 성녀순 소녀순이의 기운이 있는 게 아닐까 싶구나. 성녀. 그 말은 서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 그것은 조선 사회에서 가장 큰 불행 중 하나였습니다. 서화는 날이 갈수록 초조해졌고 마침내 남편 이태성을 찾아가 직접 물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혹시 정말 성녀의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태성은 책을 읽다 말고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요.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란 말이냐? 아이는 때가 되면 생기는 법이니 너무 초조해하지 말 거라. 이태성의 반응은 서화에게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침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저에게 아이를 허락하소서. 5해가 지나고 6해가 지나도 서화의 배는 불러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댁에서는 노골적으로 서화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화가 준비한 음식을 거들떠보지 않았고 하녀들도 뒤에서 수군거렸지요. 성녀라더군.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니 참으로 불길한 일이야. 셋째 마님도 참 불쌍하지. 도련님께서 첩을 들이신다는 소문도 있다더군. 서화는 이 모든 소문과 멸시를 꾹 참고 견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기도했고 온갖 약을 먹으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러나 7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마침내 이경환 대감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태성아, 내 방으로 오너라. 이태성은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경환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내 처 서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경환은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7년이 넘도록 내 대를 이을 자손이 없구나. 이는 우리 가문으로서는 중대한 일이다. 네, 아버님.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왕실을 섬겨온 가문이니 대를 이을 후사가 없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경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태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서화를 내치는 것은 내 이미 그 방도를 강구해 두었다. 이경환은 책상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서화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를 빌미로 그녀를 소박맞게 하면 되느니라. 이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화는 정숙한 여인이옵니다. 그게 중요하냐? 이경화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갈 손자를 얻는 것이다. 이미 계림 부사의 딸과 내 혼사를 의논해 두었다. 그 규수는 건강하고 튼실하여 분명 자손 복이 많을 것이다. 이태성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으나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밤 서화는 평소처럼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태성 대신 대감댁의 노복 3명이 그녀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소박을 당하셨습니다, 마님. 지금 바로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서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된 일인지. 외간 남자와 눈을 맞추셨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대감님의 명이십니다. 지금 바로 짐을 싸서 나가셔야 합니다. 서화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제가 어찌 그런 불충한. 그러나 노복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화의 옷가지 몇 벌과 개인 물품을 보따리에 싸서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미 서판서 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서화는 7년 동안 정성껏 섬겨온 이경환 대감 댁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밤중 그녀는 집 밖으로 내쳐졌고 대문은 굳게 닫혔지요.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쳤습니다. 서화는 몸을 떨며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딸을 본 서웅은 놀랐지만 이미 이경환으로부터 전가를 받은 터라 그의 표정은 딱딱하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결코 외간 남자와 눈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거짓이옵니다. 서화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웅은 한숨만 내쉴 뿐 딸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경환 대감이 증인까지 세워 내 불충을 증명했다. 내가 우리 가문의 체면을 땅에 떨어뜨렸구나. 아버님, 이제 내가 이 집에 있을 자리는 없다. 명일 내 친척 집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조용히 지내도록 하마. 우리 가문의 수치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서화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마저 그녀를 냉대했고 오라비 서주는 아이의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지요. 하루아침에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 시댁, 그리고 이제는 친정까지. 이튿날 서화는 한 노복의 안내를 받아 변방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먼 친척벌 되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보낸 작은 보따리와 약간의 전별금이 그녀의 전부였지요. 아가씨,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는 게 좋을 것이오. 노파의 집까지는 하루를 더 가야 하니. 주막에 도착한 노복의 말에 서화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이 말라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노복은 서화를 주막방에 들인 후 이내 사라졌습니다. 서화는 창가에 홀로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날 밤 서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정성껏 살아온 시댁에서 쫓겨나고 친정마저 그녀를 외면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요. 새벽녘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정해진 길을 따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친척의 집으로 가지 않기로 했지요. 이른 아침 서화는 주막을 나와 사람들이 가리킨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이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지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비단신은 이미 찢어졌고 단정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에 시달리면서도 서화는 계속 걸었습니다. 마침내 넷째 날, 깊은 산속 길에서 그녀는 더 이상 걸을 힘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인가 보구나.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서화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 홀레날의 설렘, 그리고 7년 동안의 묵묵한 인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고 싶다. 서화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신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서화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친 베옷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땔감 묶음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그가 자신을 향해 몸을 숙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살아 계시는가? 낮고 깊은 목소리. 그것이 서화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무지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산에 올라 땔감을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땔감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산길 한복판에 쓰러진 여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무지는 조심스레 다가가 여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비치는 고귀한 기품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인의 손은 거친 노동을 해본 적 없는 귀한 집 교수의 것이 분명했지요. 숨은 붙어 있구나. 무지는 망설임 없이 땔감 묶음을 내려놓고 여인을 조심스레 업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초로가는 깊은 산속, 작은 시내가 흐르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곳은 마을에서도 한참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 주십시오. 무진의 외침에 초가의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나왔지요. 무슨 일이냐, 무진아? 여느 때보다 일찍 돌아왔구나. 산에서 쓰러진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숨은 붙어 있으나 위독해 보입니다. 노파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기색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이거라. 내 방에 뉘이고. 무지는 서화를 노파의 방에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노파는 손을 뻗어 서화의 이마와 맥을 짚었지요. 며칠을 굶은 것 같구나. 그리고 열이 심하게 올랐어. 무지나 냇가에서 물을 길어오너라. 그리고 뒷산의 약초밭에서 열을 내릴 쑥과 인동초를 좀 따오거라. 무지는 서둘러 노파의 지시대로 물과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노파는 약초를 다려 서화의 입에 조심스레 흘려 넣었지요.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귀한 집 교수임이 분명하다. 이런 깊은 산 중에 어찌 오게 되었는지 살펴보니 옷차림이 남루하긴 해도 비단이었습니다. 분명 양반가의 교수가 맞을 것입니다. 무진과 노파는 서화를 간호하며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노파는 서화의 곁을 지켰고 무진은 약초를 구하러 산을 누볐지요. 마침내 넷째 날 아침 서화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서화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노파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정신이 드셨군요. 걱정했습니다, 낭자. 저는 어떻게 여기에? 우리 아들 무진이 산에서 낭자를 발견하고 데려왔답니다. 사흘 밤낮을 정신없이 앓으셨지요. 서화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초라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초가의 방이었습니다. 노파는 서화의 혼란을 눈치챈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은 깊은 산속 초가입니다. 저는 무진의 어미 순덕이라고 합니다. 낭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서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는 것이 두려웠지요. 소박맞은 여인, 불충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힌 자신을 이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화란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화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뒤로하고
화란이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지요. 화란이라 좋은 이름이구나.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화는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걷다가 노파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화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지요. 괜찮습니다. 모두 다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분간은 이곳에서 몸을 추스르십시오. 충분히 회복되면 그때 가실 곳을 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서화는 노파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7년을 살았던 시댁에서도 평생을 살았던 친정에서도 받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초를 더 구해왔습니다. 오냐, 무진아, 보아라. 화란 낭자가 정신을 차렸다. 무진은 고개를 들어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서화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진의 눈빛은 보통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졌지요. 깨어나셨군요. 다행입니다. 무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엎드려 저를 올리곤 방에서 나갔습니다. 서화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이 낭자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은 적지만 마음씨 좋은 아들입니다. 눈이 먼 이 어미를 위해 깊은 산중에서 홀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지요. 서화는 노파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이 외딴 초가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몸이 다 나을 때까지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노파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화란 낭자. 충분히 회복된 후에 그런 말씀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화는 무진과 그의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약해 누워만 있었지만 점차 건강을 되찾으며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일, 빨래, 청소 등 귀한 집 교수로서 해본 적 없는 일들이었지만 서화는 기꺼이 배우고 실천했지요. 화란 낭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쌀은 이렇게 씻어야 하지요. 노파는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오랜 경험으로 서화의 서툰 솜씨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서화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열심히 노파의 가르침을 따랐지요. 무진은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 땔감을 하거나 사냥을 하고 가끔은 먼 마을로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왔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지만 서화를 대할 때는 항상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지요. 어느 날 서화는 무진이 잡아온 토끼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고 무진은 도끼를 갈고 있었지요. 서화는 문득 무진이 궁금해졌습니다. 무진 씨, 어째서 이렇게 깊은 산속에서 사시는 것입니까? 마을에서 사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무진은 도끼를 갈던 손을 멈추고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경계심이 스쳤습니다. 어머니의 병환 때문입니다. 마을의 시끄러운 소리가 어머니를 괴롭히기에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서화는 그의 대답이 전부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법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순덕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여기 온 이후로 친어머니처럼 저를 돌봐주셨어요. 무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누구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자 하시지요. 서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국을 한 그릇 떠서 무진에게 건넸습니다. 맛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저는 아직 음식 솜씨가 서툴러서 무진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습니다. 단 두 마디였지만 서화는 이상하게 기뻤습니다. 이경환 가문에서 7년을 살면서도 그녀의 음식에 칭찬을 해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그날 이후로 서화와 무진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진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가끔 서화에게 산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거나 약초의 쓰임새를 설명해 주곤 했지요. 서화는 그런 무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그에게 끌렸습니다. 이 풀은 열을 내리는데 좋고 이것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무진이 수집한 약초들을 설명해 주는 모습에서 서화는 그가 단순한 머슴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투나 지식은 분명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무진 씨는 약초에 대해 참 많이 아시네요. 어디서 그런 지식을 배우셨어요? 무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에 본 책에서 조금 익혔습니다. 서화는 더 묻고 싶었지만 무진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대화를 바꾸었습니다. 내일은 제가 빨래를 하려고 합니다. 무진 씨의 옷도 함께 빨아드릴까요? 무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 옷은 제가 직접 빨겠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동안 너무 많은 신세를 졌으니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무진은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서화는 그가 수긍한 것에 은근히 기뻤지요. 이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서화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초가집의 살림도 능숙하게 꾸려나갔습니다. 노파는 서화를 자신의 딸처럼 여겼고 무진도 그녀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지요. 그들은 마치 작은 가족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화는 우연히 무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갑자기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무진의 방에서 희미한 촛불이 비치는 것을 보았지요. 아직 주무시지 않았나? 호기심에 서화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무진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문으로 된 두꺼운 책을요. 그의 곁에는 붓과 먹이 놓여 있었고 종이에는 그가 쓴 듯한 한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깊은 원한 10년 참고 견디니 복수의 칼날 이제 갈아세우도다. 서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것은 분명 한미한 머슴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유려한 필체와 깊은 시상은 분명 높은 학식을 가진 양반의 것이었지요. 게다가 시의 내용은 복수라니? 그때 무진이 고개를 들었고 서화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진은 도대체 누구지? 그날 밤 서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진의 정체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요. 양반가의 자제로 어떤 이유로 신분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가 말한 복수는 누구를 향한 것일까? 이튿날 서화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무진을 대할 때마다 어젯밤 본 광경이 떠올라 가슴이 떨렸지요. 무진 역시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듯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셋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노파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화란 낭자, 이제 두 달이 넘게 우리와 함께 지내셨습니다. 몸도 다 나으셨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서화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도 언젠가는 이 질문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답할 말이 없었지요. 그녀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파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폐라니요. 오히려 낭자께서 오신 이후로 이 집이 훨씬 밝아졌답니다. 무진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무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노파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와 계속 함께 지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이 늙은이에게 화란 낭자는 딸 같은 존재니까요. 저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이 두 사람에게 깊은 감사와 애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진에 대한 그녀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갔지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그저 버려진 여인일 뿐인데. 무슨 소리예요. 화란 낭자는 귀한 집 규수임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낭자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저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서화는 다시 한번 무진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책을 읽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달빛에 환하게 비추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서화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무진은 매우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묶은 모습은 어떤 양반보다도 고귀해 보였지요. 누구십니까? 갑자기 무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화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무진은 방문을 열고 그녀를 발견했지요. 화란 낭자? 죄송합니다. 그냥 물을 마시러 가는 길이었는데. 무진은 잠시 서화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서화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무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정갈했고 구석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지요. 어제도 보셨지요? 서화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눈치챘습니다. 낭자의 행동이 달라졌으니까요. 서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무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낭자께서도 우리 가족이 되셨으니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서화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진 씨는 정말 머슴이 아니지요? 무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머슴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신지요? 무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낭자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낭자의 진짜 이름은 화란이 아니지요? 서화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낭자의 행동과 말투, 그리고 손길, 모두 고귀한 집안의 규수임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가끔 잠결에 서화라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화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잠결에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서화입니다. 정판서의 따님이었지요. 무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판서라. 그렇다면 낭자는 이태성의 부인이셨군요. 이번에는 서화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아십니까? 무진은 서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권도윤입니다. 10년 전 영모죄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한 대제학 권현의 아들이지요. 서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권현. 그 이름은 7년 전 그녀가 이태성과 혼인하기 직전에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은 죽음을 당했다는 그 사건. 하지만 권현 대감의 가족은 모두 죽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학문을 연마하러 먼 친척집에 가 있었고 돌아왔을 때 이미 저희 가족은 모두 처형된 후였습니다. 무진. 아니, 권도윤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모님만이 살아남아 저를 숨겨주셨고 그 충격으로 시력을 잃으셨지요. 저는 신분을 숨기고 이곳 깊은 산 속에서 복수의 날을 기다려왔습니다. 서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라니 누구에게요?
권도윤은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이경환에게입니다. 그가 저희 아버지를 모함하여 영모죄를 씌운 장본인이니까요. 저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경환, 그녀의 전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네, 낭자는 제 원수의 며느리였습니다. 권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처음 낭자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저 불쌍한 여인을 도와주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낭자가 이경환 가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솔직히 말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와는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사람, 그리고 점점 마음이 끌리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전시가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에게 제가 원수의 며느리인데. 권도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서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복수는 더 이상 저 하나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서화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낭자 또한 이경환 가문에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7년을 정성껏 섬겼으나 결국 불충하다는 누명을 쓰고 내쫓긴 것이지요. 우리의 상처는 다르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서화는 말없이 권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낭자께서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이경환에게 복수하는 일을요. 서화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슬퍼했을 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권도윤의 제안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권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낭자는 이미 이경환 가문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비밀과 약점을 알고 계실 터이지요. 서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특히 이태성이 몰래 숨겨둔 비자금 장부의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증거를 모아 이경환의 죄악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날 밤 서화와 권도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화는 자신이 겪은 일들, 7년 동안 이경환 가문에서 본 것들을 모두 털어놓았고 권도윤은 그의 복수 계획을 설명했지요. 두 사람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서화와 권도윤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도윤은 10년 동안 은밀히 모아온 이경환의 비리 증거들을 서화에게 보여주었고 서화는 이경환 가문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려주었지요. 그들은 완벽한 팀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복수 동지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화는 권도윤에게 깊은 감정을 느꼈고 권도윤 역시 그녀를 특별하게 대했지요. 어느 비 오는 날 두 사람은 초가의 툇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마침내 움직일 때가 왔군요. 권도윤이 말했습니다. 이경환의 환가변이 열리는 날 우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그곳에 나타날 것입니다. 서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낭자께서는 여기서 기다리시는 편이. 아니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복수이기도 합니다. 권도윤은 잠시 서화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낭자께서 변하셨군요. 전보다 훨씬 강해지셨습니다. 서화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권도윤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화의 뺨을 쓰다듬었고 서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화 낭자, 도윤 도령님. 빗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의 품에서 위안을 찾은 것입니다. 그날 밤 서화와 권도윤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말보다 깊은 몸의 대화로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바쳤지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고 빗소리는 그들의 숨소리를 가려주었습니다. 당신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서화가 속삭였습니다. 당신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증오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권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복수는 여전히 그들의 목표였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증오가 아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서화와 권도윤은 유무와 함께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유무는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계획에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지요. 내일은 이경환의 환갑연이 열리는 날입니다. 조정의 고관대작들이 모두 모일 것이고 왕의 사자도 참석할 것입니다. 권도윤이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암행어사도 있을 터이니 그에게 증거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화가 덧붙였습니다. 유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모두 조심하십시오. 이경환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날 밤 서화는 오랜만에 정성을 들여 머리를 손질했습니다. 그녀는 권도윤이 마을에서 사온 비단 치마 저고리를 입었지요. 비록 예전의 화려한 옷보다는 소박했지만 그녀의 고귀한 아름다움은 여전했습니다. 권도윤 역시 수염을 정돈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양반의 복장을 갖추었습니다. 그는 비단 도포의 갓을 쓰고 서화 앞에 나타났지요. 낭자, 아름다우십니다. 서화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령님도 참으로 풍채가 좋으십니다. 이제야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날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서화와 권도윤은 유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한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이틀을 달려 마침내 한양 성내에 도착했지요. 저기 이경환 대감의 저택이 보입니다. 권도윤이 멀리 보이는 큰 저택을 가리켰습니다. 서화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7년을 살았던 그곳을 다시 보니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권도윤이 물었습니다. 서화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전에 계획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서화는 이경환 저택의 뒷문으로 향했고 권도윤은 그의 옛 아버지의 충신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했지요. 서화는 7년 동안 살면서 알게 된 비밀 통로를 통해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하녀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에 아무도 그녀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환갑연은 저녁에 시작될 예정이었고 낮 동안 저택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서화는 조심스럽게 이태성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숨겨둔 비자금 장부가 있었지요. 서재에 도착한 서화는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서화는 책장 뒤 비밀 공간에서 장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품에 숨기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이 열리며 이태성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서화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이태성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알아차린 듯했습니다. 서화, 너냐? 서화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이태성을 밀치고 도망쳤습니다. 이태성의 놀란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서화는 멈추지 않았지요. 한편 권도윤은 그의 아버지의 옛 충신들과 만나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은밀히 모아온 증거들, 이경환의 비리를 증명할 문서들, 그리고 영모 조작의 증거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한이 풀릴 날이 드디어 왔구먼. 노학자가 권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스승님.
오늘 밤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이경환의 저택은 환갑연을 축하하러 온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정의 고관대작들, 한양의 명문가 사람들, 그리고 왕의 사자까지. 그야말로 화려한 잔치였지요. 서화는 약속한 장소에서 권도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태성의 비자금 장부를 그에게 건넸지요. 이태성이 저를 보았어요. 아마 이미 알아차렸을 거예요. 권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두 사람은 환갑연이 한창인 대청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이경환은 높은 자리에 앉아 축하를 받고 있었고 이태성은 그 옆에 앉아 있었지요. 그러나 이태성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권도윤은 대청마당 중앙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경환, 내 아버지 권현 대제학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하는가?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권도윤을 향했지요. 이경환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네, 내가 누구냐? 나는 권현의 아들 권도윤이다. 10년 전 당신이 모함하여 영모죄를 씌우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한 그 권현의 아들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권현의 가족은 모두 죽었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황당무계한 경비, 이자를 잡아라. 이경환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권도윤의 옛 충신들이 나서서 그를 보호했습니다. 권도윤은 손에 든 서류들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다. 이경환이 내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 그가 조정의 돈을 횡령한 증거, 그리고 그의 아들 이태성이 비자금을 운용한 장부까지. 그때 잔치에 참석했던 한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바로 왕의 최측근 신하였고 비밀리에 파견된 암행어사였지요. 이 서류들을 내게 보여라. 권도윤은 서류들을 암행어사에게 건넸습니다. 어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서류들은 진짜로 보인다. 이경환, 내가 할 말이 있느냐? 이경환은 창백한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그 자는 사기꾼이고, 그러나 이미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서화가 가져온 이태성의 비자금 장부는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이태성, 내 장부가 여기 있다. 설명해 보거라. 권도윤이 장부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태성은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서화를 발견했습니다. 서화, 내가 정말... 서화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장부를 가져왔습니다. 7년 동안 정성껏 섬겼으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방맞은 저.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암행어사는 이경환과 이태성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경환, 이태성, 너희는 지금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것이다. 왕의 명령이다. 순식간에 이경환 부자는 체포되었고 환갑연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화와 권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복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몇 달 후 조정에서는 권현 대제학의 누명을 벗기고 그의 관직을 회복시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권도윤 역시 아버지의 자기를 이어받아 관직에 오를 수 있게 되었지요. 이경환과 이태성은 유배형을 받았고 그들의 재산은 대부분 몰수되었습니다. 권도령님, 축하드립니다. 마침내 아버님의 명예를 회복하셨군요. 조정의 대신들이 권도윤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권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지요. 이제 그 일은 이루어졌으니 저는 더 이상 관직에 욕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도령께서는 이제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으십니다. 저는 이미 제가 원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권도윤은 그의 곁에 서 있는 서화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저와와 권도윤은 관직과 벼슬을 모두 사양하고 다시 그들이 처음 만났던 산속 초가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유무와 함께 그들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기로 했지요. 정말 여기서 살아도 괜찮으신가요? 도령님께서는 이제 대감이 되실 수 있는데 서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도윤은 서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에게는 권력이나 명예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이 평화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평온하게 살고 싶습니다. 서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도령님과 함께라면 이 초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궁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초가집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서화와 권도윤 사이에는 두 아이가 태어났고 그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요. 유모는 손자 손녀를 보듬으며 매일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논에 물을 대야 할 것 같아요. 서화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권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다녀오마. 아이들은 잘 자고 있느냐? 네, 아직 자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도령님이 좋아하시는 토랑국을 끓여드릴게요. 권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서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오. 서화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령님은 저의 구원이자 삶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서화와 권도윤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양 땅의 아름다운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지요. 조박맞은 마님과 신분을 숨긴 머슴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룬 사랑과 정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옛말에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는 뜻이지요. 아마도 서화와 권도윤은 그런 인연이었을 것입니다.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거쳐 서로를 만나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을 찾은 그 아름다운 인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만의 천생연분을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설야담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